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글쎄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러지? 그게 집에서 궁금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1시까지 먹으면 돼요. 12시부터. 우리 지난주에 1주차를 한번 해보셨는데 거기 이제 일주일 동안 해보시니까 좀 멍하시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에는 뭐 공부하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다라고 편한 마음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요이 땅 기질이라서 뭐 1월 1일부터 하셔도 뭐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1주차 때 이제 매주 한 가지씩만 가져가셔도 되는데 다 안 하셔도 되고 암기 안 하셔도 되지만은 지난주에는 이제 부동산 학의 이제 총론이라고 인력공단 목차에 의해서 세 문제가 나오는 주제를 했었어요. 그 제일 많이 총론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토지 특성, 뭐 책이 설명이 안 돼서 이런 것입니다라고 방향만 잡아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부동산 개념. 부동산학에서 부동산 개념은 종합적 사고방식으로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경기, 법은 협의하고 강의로 나눠지고 협의는 민법이에요, 도로교통법이야. 민법상 개념으로서 땅하고 정착물, 광의는 거의 중부동산.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 5가지. 기술적 개념은? 야 역시. 원래 그거 모르셔야 되는데 벌써 다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최강의 그 실력자분은 무엇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땅의 용어, 토지 용어, 택지를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토지 용어들이 쭉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OT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그 60점은 이제 기본으로 넘어야 되지만은 그 민법이 안 될까봐 그 기본적으로는 오늘 목표는 70점 이상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100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머리털 다 빠져요. 그래서 이제 70점 이상에서 80점 요 사이에 맞는 게 아주 석세스한 점수인데, 근데 이제 그 70점을 육박하든지 넘으려면은 3대 테마를 잡아야 돼요. 경제론 파트에서 수요 공급,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 세 번째가 금융. 그 세 개만 잡으면은 진짜 천재지변이 없는 한 다 70점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 가지를 전혀 안 하면은 점수가 45점에서 52점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1년이란 스케줄 동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자꾸 연습하시면 되는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차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큰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 수요와 공급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 입문서가 수요공급 내용이 거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보충해서 더 언급을 해드리지만은 뭐 필기하시기보다는 그냥 저런 거구나라고 용어적인 면에서 보고, 그 내용 중에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될 주제가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보면 제목이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수요와 공급 이론이에요. 이 수요와 공급 이론은 이 자체만 봐도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해요. 4문제가 나오면 아마 최소로 나온 거라 보시면 되는데, 올해가 4문제가 나왔죠. 4-5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수요는 사는 사람 이론이죠. 그리고 공급은 생산하고 파는 사람 이론입니다. 출제 빈도를 보면은 수요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거의 뭐 8대2였다가 다만 23회 이후에 공급이 계속 출제가 되면서 한 7대3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가지고 연습하신 분들을 보면은 수요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다가 이제 그 수요에 익숙해지세요. 그런데 문제 모의고사를 공급을 내잖아요. 그럼 공급의 입장에서 풀어야 되잖아. 수요 입장에서 푸시더라고. 문제 공급이라고 나왔는데
사는 사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트레이닝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그래도 비중이 높은 수요를 통해서 그 경제학적인 흐름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잡아 놓고 공급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만 잘 하시면은 수요 공급 네다섯 문제는 금방 다 마치고요. 또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는 테마가 있어요. 출제원들이 이 테마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 논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개념, 성격, 법칙,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도출하냐면, 뭘 테마를 잡냐면은 전설적인 문제인 85년도 1회 때에 나왔던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는 거를 이제 테마를 잡아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수요 공급 테마 중에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틀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의 변화, 자주 나오죠.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럼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있겠어, 없겠어요? 공급도 있겠지.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 두 가지를 또 비교하는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1회부터 5회까지 나오는 시험의 흐름입니다. 전설이죠, 전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알면은 그 다음 단계를 출제원들이 언급을 해요. 세 번째 언급해드릴 주제는 요거를 모르면은 이걸 못 풀어.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공부하실 내용인데,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려고 그러고 공급자들은 물건을 팔려고 그럴 때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죠. 그럼 두 시장이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합의가 일어나야 돼. 뭘 합의할까, 맨 처음에? 1번 가격, 2번 가격, 3번 가격. 뭘 결정해야 돼? 그쵸.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소비자들은 되도록이면 물건을 싸게 사려고 그러죠. 공급자들은 되도록이면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공급자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평행선이 이루어지면은 물건이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하고 공급자들은 상대방을 존중해가지고 조금 더 가격적인 협상이 일어나야 돼요. 소비자들은 본 주장을 좀 굽히고 조금 더 비싸게 살 의사가 있다고 표출해야 되고, 공급자들은 조금 더 싸게 팔 의사가 있다는 표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과정 중에 서로 합의점이 생겨요. 그 합의점이 시장에서 생기는데 이걸 시장에서의 균형이라 그래요. 이 시장 균형에 대한 논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균형의 결정이 있고요. 이 결정된 균형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동, 변화, 변동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요 공급의 에이스죠. 에이스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요걸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 덧칠한 건데, 탄력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올해는 이제 탄력성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골고루 나오는 패턴이 있다가 올해는 여기서 낼 게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올해는 출제원들이 작심하고 이 탄력성으로만 문제를 쏟아져 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는 이제 골고루 나올 걸로 틀림없고요. 그래도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 기본 네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배당이 됩니다. 두 개 하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제학에 대한 논리로 특히 요 세 가지는 어떤 경우든지 이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경제학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부동산 학에서 수요를 논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드물게나마 이제 부동산 붙여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학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겠죠. 그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죠.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특성이 약간 구별되는 게 있는데, 이건 주된 문제는 아니고 세 가지를 잘 잡으시면은 무조건 이제 네 문제, 다섯 문제는 맞히시고, 이걸 베이스로 깔아놓는 시장 또는 정책론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부드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테마입니다.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 근데 요번 입문 과정에서는 설명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요거 탄력성은 이제 배제하고요. 탄력성 말씀드리면은 책도 많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아마 가방 싸들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수요가 이제 그 수요와 공급 중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수요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수요 이론이 딱 나옵니다. 그 책에는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논리가 그 양가를 읽으면 30페이지에 큰 1번 해가지고 수요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이제 이 개념은 그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나왔죠. 일정 기간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가 수요니까 소비자가 돼야 되죠.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돼 있죠. 그럼 하고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하고자는 욕구를 말해. 욕구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수요량 이렇게 돼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돼 있죠. 최대 수량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게 개념이야. 이 개념을 통해서 밑에 1, 2, 3번에 대한 이제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이 1번에 보면은 유량이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이제 거기 끄트머리에 사전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 개념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유효수요란 말이 되어 있어요. 유효수요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단어를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도출을 이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으셔야 되고 요 세 가지 성격 중에 즉 유량, 사전적 개념, 유효수요라는 성격 중에 단독 문제로 출제원들이 선택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언급해보고 이렇게 수요의 개념에 따른 성격을 공부하잖아요. 공급의 개념과 성격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수요하고 공급의 개념하고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다. 그래서 수요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수요란이라 할 때 수요는 영어로 demand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계산 문제라든지 뭐 지문 같은 걸 낼 때 어떤 수요를 D 해서 약어로 이제 D를 표시를 합니다. 수요란. 소비자들이 책에 있는 거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서비스. 이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상품이라 그래요. 상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재화는 유형의 상품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이야. 근데 부동산은 유형의 상품이에요? 무형의 상품이야? 유형의 상품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재화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재화니까 거기 서비스 그러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유형의 상품인 재화. 그래서 당해 재화, 뭐 해당 재화, 뭐 다른 재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욕망,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럼 수요량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소비자들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저하나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양자 붙이면 최대 수량인데 이걸 최소 수량이라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게 돼요. 그래서 근데 여태까지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은 수요량을 결정할 때 최대 수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최소 수량이라고 말장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 이거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가정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시크릿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출제원이 단독 문제를 선택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아직은 설명이 안 돼 있어. 기본서는 아마 별표에 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일정 기간이란 말이 나왔죠. 일정 기간이란 말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유량이라는 것은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주제를 삼아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유량을 영어로 하면은 플로우 이렇게 합니다. 흐름이야, 고여 있는 거야. 흐름이죠. 기간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랑 비교되는 게 저량을 아마 앞으로 공부하실 겁니다. 요거를 스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우리가 유량이라 그래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그러면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저량 변수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출제원이.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올해에 이제 요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안 나왔어.
올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1월 달부터 많은 문제를 통해서 유랑저랑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 기분이 진짜, 아유, 분명히 나왔어야 되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탄력성으로만 들이다 내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손이 안 갔어요. 다시 한번 속눈썹 치고 내년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올해처럼 이제 유랑저랑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12회 때 처음 나올 때는요, 유랑저랑을 물어봤을 때 낯설은 문제라서 많이 당황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유랑저랑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준비하기가 편해진 문제인데 당분간은 계속 중급 이상의 난이도가 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시점이 유랑이고 기간이 저랑이다. 이렇게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안 내겠죠. 요즘 스타일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다음 중 유랑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봐. 그럼 5개의 지문 중에 4개가 유랑 변수고 하나가 뭐겠어요? 저랑 변수지. 가장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박스에 한 7개를 집어넣어. 어떤 경제학적인 용어를. 그 박스 중에 유랑 변수에 해당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경질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 스타일은 뭐 드문 케이스고 어쨌든 유랑저랑 구별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변수를 딱 집어넣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경제학 책 보면은 유랑에 대한 논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을 잡아요. 소득이 유랑이라는 거를 이해하시잖아요. 소득과 관계되는 게 되게 많아. 처음에 나왔던 거. 그래서 그건 뭐 앞으로 찬찬히 해봐야 될 내용이고, 제가 예문으로 드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게 왜 유랑이고 이게 왜 저랑인지를 처음에는 이제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유랑저랑에 대한 종류가 각각마다 한 10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걸 전부 다 암기를 해? 그리고 아직도 안 나온 그 용어 중에 유랑저랑 예문으로 준비되는 것이 이제 대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먼저 기출문제 나왔던 걸 연습해보고 앞으로 안 나왔지만은 가능성 있는 거를 앞으로 계속 연습 문제로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갑돌이가 예를 들어서 갑의 소득은 100만 원이다. 라고 이제 경제학적인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한 것이 어제 수능을 봤지만은 이게 이제 국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경제학적으로 따지면은 이 문구는 O예요, X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X야, 이게. 그러면 만약에 갑이 소득이 100만 원이다라고 이제 시장에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해석이 중구난방이야. 이 100만 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야? 몰라요, 이게. 그러면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는 전달 능력을 높이려면은 여기다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이 많이 적은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 소득이 100만 원이다.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요?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적어요? 10년간 소득이 100만 원이다. 적어요? 초당 소득이 100만 원이다. 많아요? 아유, 이게 그럼 100만 원이 많고 적은지는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간이 나와야지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기간과 같이 붙여야지 옳은 지문으로 되는 유랑 변수다.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소득과 관계돼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최저임금이 있죠. 최저임금은 올해는 6,030원인데 내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000원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6,000원이라 최저임금 6,000원이라 그러면 그건 유랑 변수야, 저랑 변수야? 최저임금 들어본 적 있죠? 6,000원이라 만약 가정하면 그것은 유랑 변수야. 왜 유랑 변수예요? 그쵸. 시급이죠, 시급. 시간당 급여랍니다. 1시간 동안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뭐죠? 6,000원을 받는 거죠. 전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최저임금을 1,000원으로 할 거예요. 1,000원. 초당. 네, 초당. 그래야지 이게 되지. 그래서 이제 소득은 대표적인 유랑이구나. 그럼 소득과 관계되는 많은 경제 변수들이 나오게 된다. 우리 시험에서 그럼 저랑 변수로 이제 자주 나왔던 것이 재고예요, 재고. 재고 파악을 하죠. 장사하시는 분들, 만약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수인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맥주 캔이 얼마가 남았을까? 인수인계하는 시점에서 그 맥주 캔이 10개 남았다 하면 그 10개 남은 시점에다가 재고 파악하는 서류에서 시점이 명시돼요, 기간이 명시돼요. 시점이 명시돼요. 그래서 몇 월 며칠 현재 맥주 캔이 10개 남았으니까 요 시점에서 10개죠.
인수인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는 대표적인 뭐죠? 저랑 개념이 돼요. 그리고 같이 많이 나온 게 인구수. 우리나라가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수가 4천만 명이다라고 발표했어요. 앞에 기간이 명시돼요? 시점이 명시돼요? 시점이 명시돼. 인구조사 기간이 완료된 시점이 있죠? 그래서 2016년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천만 명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 다음 달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만 그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우리 시험에도 참 자주 나오고 있었던 저량 변수예요. 이거 말고 최소 10개 이상 나왔다 그랬죠? 그럼 얘를 가격은 뭘까? 가격. 저량일까? 유량일까? 저량이지. 가격을 발표할 때 시점이 발표돼요? 아니면 기간이 발표돼요? 시점이 발표돼요. 당신 부동산 가격은 1억이다 라고 할 때 시점이 나와. 2016년도 12월 30일 현재 1억이야.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만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왜? 그 다음날 보면 또 바뀌어. 가격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가지수 있죠. 코스피 지수가 유량이야 저량이야 그래서. 그 저량이지. 코스피 발표할 때 그러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현재 몇 포인트들 이렇게 발표하죠. 그 포인트는 그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가. 10초 후에 또 바뀌어.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은 대표적인 저량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뭘까 그러면? 임대료는 유량이지. 임대료는 사용 기간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센지 약한지 알 수가 없죠. 앞에 뭐 기간이 명시돼야 돼. 사용 기간.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오. 시간당 임대료 100만 원이다. 오. 100년당 임대료 100만 원이다. 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하고 이제 임대료는 얘는 저량이고 얘는 유량 개념으로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돈은 뭘까? 용돈. 제 용돈이 1,300원이에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요? 몰라, 아직은. 앞에 기간이 나와야 되죠? 하루 용돈이 1,300원이에요. 1,300원. 다음 달 보면 이제 지금 그분하고 이제 용돈 협상이 들어가는데 7년 동안에 제가 다 패배했어요. 이렇게 등등. 1,300원이 7년 동안에 계속 고정돼 있어요. 아휴, 1,300원. 좀 올려주지, 1,500원으로.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죠? 한 달 용돈이잖아요. 그럼 적죠? 아니, 하루 용돈, 적죠? 이게 만약에 이제 한 달 용돈이다, 더 적죠? 시간당 용돈이다. 그러면 뭐 괜찮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돈도 대표적인 이제 그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익숙하지 않는데, 그래서 무수히 많은 용어들을 암기하지 마셔야 되고, 왜 이게 유량이 저량인가를 기간 개념하고 시점 개념을 평소에 쓰시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놓고 이해하셔야 돼. 시험에 또 많이 나왔던 게 주택 그 거래량이야. 거래량도 단골 지문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계를 유량저량 나올 때는 뭐 사회학, 뭐 정책 이런 데 쓰는 유량저량이 아니라 경제적과 관계되는 거, 정책과 관계되는 용어에 국한돼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준비하기 좀 더 수월한데 주택 거래량이 그 중에 하나죠. 유량이야 저량이야? 유량이지. 중개업을 하신 분한테 주택 거래를 몇 건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10건 하셨다 그랬어요. 많이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모르죠. 많이 한 적게 한 판단하려면 앞에 뭐가 명시돼야 돼? 기간이. 1시간 동안에 10건 하셨대. 와, 매매로만 10억짜리. 계약과 동시에 잔금 치르는 거. 오, 바로 들어오겠죠? 양타 그것도. 와, 오픈한 지 10년 됐는데 10건 하셨대. 보증금 없는 월세로만. 아, 그럼 적게 하는 거죠? 거래량이 10건이다 할 때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 기간이 명시돼야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 보급률도 있어요. 주택 보급률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주택 보급 정부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량이야. 주택 보급률을 발표할 때는 앞에 특정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 31일 평택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80%다.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 다음 날은 또 바뀌어요. 그 80%는 이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급률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내용들을 암기하시기보다는 이제 테마가 있는데 그 기본 개념 중에 수요하고 공급은 이제 일정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는 유랑 개념이다. 근데 유랑인데 이제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데 저랑하고 비교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걸 올해는 이제 내년도죠. 28회 때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주제구나라고 감각만 익혀주시고 아마 거의 본능적으로 답을 맞히시는 경지까지 도달하실 거야. 딱 보면은 이거,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식으로. 몸무게는 뭘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 느낌이 있잖아요. 시시각각 바뀌잖아. 집에 있는 그분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 저랑 얘기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20년 저를 바라봤을 때의 그 감정과 지금 감정은 완전히 다르죠. 아침 감정과 저녁 감정이. 아침에 제가 나오면은 기쁘죠. 제가 퇴근해서 12시 넘어 들어가면은 싫어하죠. 이런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는 거. A인수. 전항일까 유랑일까? A인수. 그래서 이제 A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포트폴리오로 사귀잖아요. 그죠? 분산 투자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반문하죠.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저량을 말하는 겁니다. 저량. 이렇게. 10년 전엔 전성기 때 30명. 지금은 많이 퇴보돼서 뭐 1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확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최근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기본서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랑저랑이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별표 지으셔야 되고요. 방향만 잡아 놓도록 하겠어요. 그 재활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이게 동그라미 치라 그랬는데 하고자란 말은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하고자라는 거를 뭐 정답으로 체크하지 않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고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딱 정답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고자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이다 보니까 수요량은 의도된 양이야. 사전적이라는 걸 동그라미 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요량하고 그 부동산을 이제 구매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실제 구매량이 있죠. 두 가지는 항상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같을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 수요량은 사전적인 의도된 양이고 실제 구매량은 뭐죠? 사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뭐 공무원이라든지 회계사 시험 같은데 초창기 때 언급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사전적 개념이다 하시면 되고 한번 딱 나왔던 것이 주택시장에서 나왔어요. 주택 수요량과 주택 실제 구매량은 항상 일치하게 마련이다. OX. X가 되는 거야. 그렇죠? 책에 보면은 경제학 책에 원론에 이런 말이 돼요. 예를 들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갑이 퇴근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마트에 들려가지고 사과를 10개를 구매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퇴근을 했어요. 퇴근 후에 마트를 들려가지고 사과를 사려고 그랬더니 사과가 다 팔려서 6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전부 6개를 전부 매입을 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걸 전부 먹었다. 집에 와서. 그러면 갑돌이 1년의 사과 소비 행위 중에서 사과 수요량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몇 개야? 4개예요? 6개예요? 10개예요? 16개예요? 사과 수요량은? 몇 개? 10개가 되는 거야. 수요량은. 왜? 지금 수요량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퇴근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오늘 몇 개 사려고 마음가짐 가진 거야. 10개를 사야지 하고 의도한 거죠. 근데 가봤더니 다 팔리고 6개만 남아있는 거죠. 6개를 그래서 다 샀다 그랬죠. 6개는 뭐가 된다? 실제 구매량이 되는 거야. 실제 구매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개를 집에 다 먹었죠. 그 먹고 나서 잠자는 표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이야?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야?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본인이 의도한 거를 실현시키지 못한 거죠. 내일은 가가지고 14개를 사야지.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잠자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량하고 실제 구매량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엄격하지 않아요?
이건 뭐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지만 하지만은 우리 시험은 그래서 이제 한 번 딱 말씀드렸던 주택 수요량과 주택 실제 구매량이 항상 일치하게 마련이다라고 표현해서 이게 X 값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수요란 하고자 하는 뭐 이런 식으로만 지문으로 나와요. 사전적 개념이다라는 거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욕구야 욕망.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구매 수요 같은 거는 구매 의사를 말해요. 근데 경제학의 이제 경제학이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경제학이에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병폐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입니다. 그 이유가 경제학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은 굉장히 냉정한 학문인데 경제학은 시장을 논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시장을 논하는데 시장은 아무한테나 시장 문을 열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누구한테 열어주냐면 능력자를 배려만 해요. 능력자만 대접해 주는 것이 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욕구인데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야. 근데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시장문을 다 개방해 주진 않고 누구한테만 개방해 주냐면은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자한테만 개방을 해줘요. 그래서 경제에 다루는 저 수요는 구매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즉 구매 능력을 갖춘 욕망을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효 수요다 그럽니다. 유효 수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거는 공허한 욕망이라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한테는 시장 문을 개방해 주지 않아요. 그럼 시장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수요는 뭘 갖춰야 되는 거? 능력을 갖춰야 될 욕망이다. 이거를 유효 수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덕기가 평택 지역에 공시 있어. 평택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 500채를 30평짜리 500채를 사겠다라고 시장에 공시했어요. 그럼 평택 아파트 시장은 반응할까? 전혀 반응하지 않을까? 반응해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매할 욕망을 표출했잖아요. 그럼 평택의 아파트 시장은 구매 의사를 표출한 김덕기의 조사를 들어가요. 이 인간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13만 원 있어. 연소득이 2, 3만 원이야. 그럼 제가 표출한 것은 실현할 능력이 없는 그냥 욕망을 단순히 표출한 거죠. 공허한 욕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이 시장은 저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네? 그러면 무시합니다. 무시해 시장 문을 개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평택 아파트 시장 꿈쩍도 안 해. 근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건강 회복 기념으로 평택에 500채 아파트 30평짜리를 사겠다라고 공시했어요. 시장 반응할까 안 할까? 반응해. 왜? 이분은 구매력을 갖춘 사람의 표시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에 대해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출입을 열어주고 개방해주고 시장에 반응해. 그분의 표시는 유효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자야. 제가 강남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가기 전에 강남 나이트클럽 가서 부킹하겠다라고 공시했어. 나이트클럽 반응할까 안 할까? 바로 답변하시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떡대 같은 사람이 그 앞에 출입구에서 지켜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들어가면은 워터 퀄리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입 자체를 못하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구매 의사 표시야. 이민호가 부킹하겠다라고 의사 표시했어. 그럼 반응이 안 해요? 반응하겠지. 전 세계적으로 다 뭐 부글부글 하겠죠. 능력자의 표출과 무능력자의 표출이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경제학은 누구만 다룬다고요? 능력자만 대접하는 거야. 근데 능력자가 많겠어? 부동산은 무능력자가 많겠어? 무능력자가 많아요. 구매의사는 많은데 부동산이 비싸잖아. 비싸기 때문에 시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주변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은 관심을 안 가져. 누가 관심 가져야 돼? 정부가 관심 가져요. 이게 정책상의 방향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우선은 개념이 이렇게 쭉 해놓고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통해서 유량이구나, 하고자를 통해 사전적 개념이구나, 실제 구매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욕구지만은 욕망은 그냥 욕망의 구매력이 동반된 욕망으로서 유효수요구나.
이런 것은 이제 유효수요나 사전적이다라는 것은 지문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유량저량은 뭘로?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내년도는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걸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드리면 되고 요즘 여러분들 열심히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언급해야 될 잘 설명은 돼 있더라고요. 키워드 위주로.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갑자기 수요 법칙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 곡선 나오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이거를 경제학 흐름대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조금 이제 이게 그 기본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힘드시다 하더라도 요거는 한번 쫓아와 보세요. 경제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 요 거기 수요 법칙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 나왔는데 이 법칙과 곡선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이 흐름상에서 나중에 이제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수요 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경제학책 보면 이게 개념 끝나면 바로 함수가 설명이 돼요. 함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지금 충격에 빠졌죠. 아씨 저거 학창 시절에 아씨 함수라는 것은 종속 변수와 저건 또 뭐야 아씨 독립 변수 저건 또 뭐야 아씨 이 종속 변수와 이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함수라 그래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당하지 마시고요. 그럼 독립 변수란 말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걸까 영향을 받는 걸까? 독립.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거. 뭐 자극이라고 이제 나중에 탄력성 문제 할 때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영향을 주는 것이야. 그 찔러댔죠. 그럼 종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종속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죠. 종속됐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변해야 돼요? 독립 변수가 변하면은 그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를 종속 변수라 그래요. 그다음에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이제 독립과 종속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게 이게 함수야, 함수. 학창 시절에 그래서 y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x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충격적인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럼 저 y가 종속 변수고 구하고자 하는 목적물이고 이게 상수고 계수고 x가 뭐냐면 독립 변수야. x가 하나면 1차 방정식, 두 개면은 2차 방정식.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우리 2차, 3차 방정식 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험 뭐만 낸다? 1차 방정식만 가지고 계산 문제를 냅니다.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독립 변수하고 종속 관계가 이제 함수인데 독립하고 종속을 어느 거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이론상으로 많은 학문에서 무한대의 함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딱 두 가지만 논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만 논하는 거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관계가 남편분은 일요일 날은 집에서 종속 변수야, 독립 변수야? 거의 스스로 뭘 하지 않죠. 종속 변수잖아. 소파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시키는 일을 하죠. 리모컨 누르지 않은 집에 있는 그분이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요. 안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용돈 1,300원 안 줘요. 일어나. 이렇게. 그리고 설거지해. 그럼 설거지 하고요. 시키는 것만 저기 청소해. 그럼 저기 청소하고. 거기만 청소하냐? 인간 아니고 여기 그럼 여기도 청소하고.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욕을 먹고 있죠. 시키는 것만 한다 그래서. 해도 욕 먹어. 그래서 얘는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얘는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럼 어느 거를 종속이고 어느 걸 독립이라는 것은 명칭이 나와 있어요. 수요함수에서는 뭐를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요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명칭에 붙어 있는 수요량 있지. 요게 뭐가 된다? 요게 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종속 변수가 됩니다. 다만 이제 종속 변수를 논하고자 할 때 출제원들이 어느 물건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를 제시해 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가정해 보게요. APT가 아파트인지 혹시 아세요? 굉장하시네. 야, 근데 여기에 들어갈 그 물건은 그때그때 다를까? 항상 똑같을까? 항상 달라요. 문제상에 나와. 다음은 아파트에 대해서 올로로로. 다음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올로로로. 다음은 토지에 대해서 올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적어드린 요 내용은 그때그때 바뀌니까 가로를 쳐놓고 편의상 아파트만 집어넣은 건데 이것이 분석의 대상되는 목적물로서 이걸 당해재화라 그래요.
당해재화 또는 이거를 해당재화 또는 해당 상품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요걸 논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물건의 수요량 있죠? 수요량이 계속 변할까? 항상 고정적일까? 계속 변해. 근데 이 물건의 수요량 계속 변하는데 스스로 변할 수 있을까? 스스로는 변하지 못해요. 그럼 이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이 종속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있겠죠? 독립변수가 많겠어, 적겠어? 엄청나게 많아. 근데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마트에서, 즉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를 관찰해 봤어요. 관찰해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저 물건이 있죠. 저 물건에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가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야. 독립변수 중에. 그래서 얼마라고 물어보는 거죠. 맨 처음에. 그래서 그 물건 1등이 가격이라는 거야. 그런데 가격에만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격 말고 얼마 했더니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공급자, 판매하는 사람이 제시된 금액에 대해 내가 지갑 속에서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본인의 구매력이죠. 소득도 영향 줄까 안 줄까? 소득도 영향을 줘요. 그 본인의 재산도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지. 다른 재와 가격도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다른 재와 가격도 영향 주겠지. 저 소비자가 평택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왔어. 물어보니까 3억이래. 3억. 그런데 옆에서 바로 100m 떨어진 데서 38평짜리 연립주택이 500만 원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럼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러 왔다가 500만 원짜리 38평인데 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없다? 공격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감독이 저한테 영화 출연을 의뢰했어요. 영화 출연 의뢰했는데 제가 몸값 좀 세게 불렀어. 그 옆에서 원빈이 나는 이제 500만 원이면 되는데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출연이 글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아저씨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처음 하셨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다른 자가 영향 주고 또 예상도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하고 우려감이라는 예상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금융 쪽에 영향 주겠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인하되고 인상돼서 이것도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주고요. 그리고 주택을 살 때 세금도 영향 주겠지. 그렇죠? 그 영향 줄 것이고 그 시대가의 거리도 영향 줘야 안 줘요? 시대가의 거리도. 이게 현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시대가의 거리, 친정가의 거리 이런 무수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뭐다? 독립변수야.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이야. 그 무수히 많은 이런 요소들이 특정 물건 수요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분석이 복잡하겠어? 어렵겠어? 같은 말이죠? 복잡하겠어요? 단순하겠어?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경제학이 초창기 때 학문으로 봤을 때는 이게 특정 계층에 사는 사람, 계층에 이제 도달한 사람들의 학문으로 이게 이제 뭐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학을 좀 더 대중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마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좀 단순화시키자.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설명하다가 힘들지 않느냐. 그럼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이 수많은 독립변수 중에 1등이 뭐라고요? 가격이라는 것이고 나머지들 있지. 나머지는 퉁쳐서 뭐라 그런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라고 퉁쳐보자. 근데 우선은 얘네들 동시에 분석하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의 요인은 1단 있죠. 1단은 뭐다?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우선은 얘네들은 고려하라는 거야?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쉬라는 뜻이야. 그럼 뭐만 영향 미친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격만 영향 미친다고 가정하자. 그럼 독립변수가 몇 개가 남았어? 하나. 종속변수 수요량 어차피 정해진 거 하나가 남았지. 그럼 독립변수 가격과 종속변수 수요량과의 요 관계를 따지면은 1대1이기 때문에 좀 편하지 않겠는가, 이야기가. 그럼 가격과 수요랑 요 관계 있지. 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수요 법칙은 단순한 거요, 복잡한 이론이야. 단순하지. 왜? 수많은 독립변수 중에 뭐만 고려한 거야? 가격만 고려하자. 가격만.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의 수요랑의 관계. 그래서 책에 보면 그 수요 법칙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요 법칙 할 때는 뭐 최근 설명이 가격과 수요 반대 방향으로 변동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것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서 오로지 요것만 하는데 수요 법칙을 보면은 가격이 변하고 그 수요량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일정해. 그럼 상식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요. 물건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구매 능력이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 작아졌지. 기존보다 더 많이 사? 적게 사? 적게 사니까 수요량은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어. 싸졌네. 싸지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덜해졌죠. 그럼 기존보다 더 사요? 덜 사요? 더 사지.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가격이 움직인 방향과 수요량이 움직인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서로 올라가면 이게 줄고 떨어지면 높아지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대 방향 움직인다. 역의 관계라 그래요. 뭐 책처럼 반비례해도 되는데 우리 시험은 함수로 표현 역의 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의 관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요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샬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대중화시키는 이제 일조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전달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김덕기 얼굴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사진 한 방 가져다 주는 거랑 미치지 못해요.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김덕기라는 인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피부는 배고 같고요. 입술은 앵두 같고요. 눈은 부리부리 하고요. 귀는 오 잘생겼고요. 눈동자 초롱초롱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가 많잖아요. 사진 보여주자. 다 찢어버리지. 이런 논리야. 그래서 이걸 대중화시키는 방법 중에 크게 기여한 게 경제학은 그래프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수요 곡선이야. 책에는 수요 곡선 2번에 나왔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가정했다 그랬어요. 다른 조건이 일정을 가정할 때 다른 조건은 뭘 다른 조건이라 그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얘네들은 일정하다는 거야. 얘는 고려하라는 거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우선은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해당 재화 가격이 여러 가격과 수요량과의 조합을 연결하는 선이 있죠. 이게 수요 곡선이야. 그럼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세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보다 우하향 형태다. 우하향의 동그라미 쳐야 돼요. 우하향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내용의 법칙이 그대로 이해가 돼. 이거 하나의 약속이야. 어떤 약속이냐면은 가격 있죠, 가격. 가격을 종축에다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100년도 넘은 전에 이렇게. 추하각은 좀 반대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다가 종축을 가격을 종축이 뭔지 아세요? 종축이 수직축을 종축이라 그래, 수평축을 종축이라 그래.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종축에다 가격축을 잡아. 그러면 횡축에다가는 뭘 잡냐? 횡이 수평축이야. 과연 이 종하고 횡도 막 헷갈려가지고 문제상에서 이게 뭔 말이야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종축, 횡축 하지 않고 X축, Y축 이렇게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게 더 어려워, 우리는. X축, Y축 공부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출전이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횡축에다 뭘 잡냐면은 수요량을 잡아요. 양을 잡고 횡축에다가 가격은 종축에다 잡는데 수요량을 보통 QD 이렇게 표시합니다. QD는 이제 퀀티티 있죠? 퀀티티 양인데 오브 디맨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 이제 그대로 표시해줘서 QD 해가지고 수요량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함수로 표현할 때 이제 계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명칭이 자주 나오니까 QD. 그러면은 가격이 P0 상태야. P0 상태에서 수요량이 Q0까지 최대 수요량을 할 의사가 있다. 그럼 요 P0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내는 것을 좌표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 대표적인 좌표가 여기서 이제 생기게 되죠. 가격과 수요량을 표시한 좌표. 근데 가격이 P1으로 올라갔어. 가격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감소한다 그랬어요. 감소하지. 그럼 P1에 해당되는 수요량이 Q1이 됩니다.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럼 이 P1에 해당되는 수요량을 나타낸 이걸 좌표에 표시하면 여기 찍혀요. B점이다. 그럼 A하고 B는요, 얘는 점이야, 선이야? 얘가 선이에요, 지금? 이게 선이에요? 점이지.
점이야, 점. 그러면 이제 왜 두 개의 가격에 대응하는 두 개의 수요량이잖아. 두 개의 수요량이니까 두 개의 점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점을 우리가 뭘로 만들어야 돼? 선을 만들어야 돼. 선은 점의 연속을 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P0랑 P1이라는 요 가격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요?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있겠지. 요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내는 것도 P1과 P0 사이, 여기 무수히 많은 수요량이 존재하겠죠. 요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좌표에 표시하면은 A랑 B로 대표되는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힐 거야. 그렇겠죠? 그 점들 막 찍혀. 그럼 나중에 멀리서 보면 점을 쭉 연결하죠? 촘촘하게. 그럼 점을 쭉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디맨드 커브라 그래서 이 모양이 잡히는데 이 모양이 일반적으로 무슨 모양이라 그래? 이거를 우하향하는 형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기준이야, 기준. 그럼 여기서 그럼 수요 곡선까지 도출했고요. 함수를 통해 도출했잖아. 함수를 통해서 그러면은 함수 중에 종속이 수요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함수니까 독립변수가 종류가 많았죠. 많은데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뭐만 변했을 때 가격만 변했을 때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 법칙이다. 근데 수요 법칙이다 보니까 다른 건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 가지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여기에 관계.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를 그래프를 구현해 보니까 무슨 모양이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 라고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테마가 나오겠지. 그 테마가 책에 큰 3번에 나오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지금 그럼 여기 가격의 요인은 일단은 불변이라 그랬잖아. 일단은 불변이란 말은 얘네들도 나중에는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영향을 주겠지. 근데 우선 기준으로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했잖아, 우향으로. 그럼 나머지들이 여기다가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에 반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나머지가 영향을 줬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다. 이거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85년도에 이걸 나온 거야.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계속 틀려. 계속 내. 그래서 내면은 또 틀리고 내면은 또 틀리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서 구별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려야 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